나여 보시오. 미래를 팔 수는 없소. 찢어졌습니다. 100억 달러짜리 계약서가 허공에서 찢어졌습니다. 눈처럼 흩날리는 종이 조각들. 저는 그 광경을 평생 잊지 못합니다. 1998년 1월 15일 청와대 접견실. 그날따라 바람이 매서웠습니다. 창밖에는 눈보라가 휘몰아치고 있었습니다. 마치 대한민국의 운명을 예고하듯이. 저는 당시 청와대 경제수석 비서관이었습니다. 이름은 밝히지 않겠습니다. 다만 그날 그 자리에 있었다는 것, 역사의 현장을 목격했다는 것, 그것만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일본 특사가 도착했습니다. 외무성 차관급 인사였습니다. 이름은 야마모토. 60대 초반의 마른 체구. 은퇴 안경 뒤로 날카로운 눈빛이 빛났습니다. 그 뒤로 수행원 5명이 따랐습니다. 검은 정장, 검은 서류 가방, 마치 장례식에 온 사람들 같았습니다. 아니, 그들에게 대한민국은 이미 죽은 것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시체 앞에서 유산을 나누러 온 상속인들, 그런 표정이었습니다. 접견실에 들어서는 그들의 발걸음, 자신감에 차 있었습니다. 야마모토의 입꼬리가 살짝 올라가 있었습니다. 비웃음이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대통령 각하를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야마모토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그 인사에는 진심이 없었습니다. 형식적인 예의, 승자가 패자에게 베푸는 관용, 그런 냄새가 났습니다. 김대중 대통령께서 들어오셨습니다. 지팡이를 짚고 계셨습니다. 한쪽 다리가 불편하셨습니다. 군사 정권 시절 고문의 후유증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분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대통령께서 자리에 앉으셨습니다. 야마모토와 마주 보셨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테이블이 있었습니다. 그 위에 서류 뭉치가 놓여 있었습니다. 두툼한 서류였습니다. 오늘 좋은 소식을 가져왔습니다. 야마모토가 입을 열었습니다. 일본어였습니다. 통역관이 옆에서 번역했습니다. 일본 정부와 재계는 대한민국을 돕기로 결정했습니다. 100억 달러를 지원하겠습니다. 긴급 유동성 자금입니다. IMF 조건보다 훨씬 좋은 조건입니다. 저는 숨을 들이켰습니다. 100억 달러. 당시 우리 외환보유고가 40억 달러도 안 됐습니다. 100억 달러면 나라를 살릴 수 있었습니다. 당장의 파산은 면할 수 있었습니다. 야마모토가 서류를 밀었습니다. 테이블 위로 스르륵 미끄러졌습니다. 여기 계약서가 있습니다. 검토해 주십시오. 그의 목소리에는 여유가 넘쳤습니다. 거절할 수 없을 것이라는 확신, 그것이 느껴졌습니다. 대통령께서 서류를 집어드셨습니다. 첫 페이지를 펼치셨습니다. 안경을 쓰시고 천천히 읽으셨습니다. 저도 옆에서 슬쩍 들여다보았습니다. 순간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담보 조항이 있었습니다. 반도체 핵심 특허권 이전, DRAM 설계 기술 공유, 반도체 장비 공동 개발권, 향후 10년간 기술 협력 의무. 이것은 원조가 아니었습니다. 약탈이었습니다.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을 통째로 삼키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삼성과 하이닉스가 피땀 흘려 개발한 기술, 수조 원을 투자해서 이룬 성과, 그것을 100억 달러에 팔라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대통령의 반응을 지켜봐야 했습니다. 대통령께서 천천히 페이지를 넘기셨습니다. 표정 변화가 없으셨습니다.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신지 알 수 없었습니다. 야마모토는 여유롭게 차를 홀짝였습니다. 승리를 확신하는 표정이었습니다. 각하. 야마모토가 말을 이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벼랑 끝에 서 있습니다. IMF 자금으로는 부족합니다. 우리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는 찻잔을 내려놓으며 덧붙였습니다. 이 조건이 불만족스러우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반도체 기술은 어차피 일본이 원조입니다. 원래 주인에게 돌려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원래 주인이라니. 뻔뻔하기 짝이 없는 소리였습니다. 한국 반도체는 한국인의 피와 땀으로 일군 것이었습니다. 일본에게 받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1983년 이병철 회장이 반도체 사업 진출을 선언했을 때 일본은 비웃었습니다. 조선인이 반도체를 만든다고? 100년은 걸릴 것이다. 그들은 기술 이전을 거부했습니다. 문전박대했습니다. 한국 엔지니어들은 독학으로 배웠습니다. 미국 실리콘밸리를 돌며 기술을 익혔습니다. 밤낮 없이 연구했습니다. 실패하고 또 실패하며 결국 해냈습니다. 그렇게 이룬 기술을 이제 와서 원래 주인에게 돌려주라고? 피가 거꾸로 솟는 심정이었습니다. 대통령께서 서류를 테이블 위에 내려놓으셨습니다. 야마모토가 기대에 찬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펜을 꺼내 서명을 기다리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대통령께서는 서명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서류를 손에 쥐셨습니다. 양손으로 단단히 잡으셨습니다. 그리고 찢으셨습니다. 쑥. 종이가 찢어지는 소리. 그 소리가 접견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야마모토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수행원들이 동요했습니다. 대통령께서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2번, 3번, 4번. 100억 달러짜리 계약서가 갈기갈기 찢어졌습니다.
종이 조각들이 허공에 흩날렸습니다. 눈처럼, 꽃잎처럼, 아니 일본의 야욕이 산산조각 나는 모습이었습니다. 미쳤습니까? 야마모토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했습니다. 지금 뭘 하시는 겁니까? 100억 달러입니다. 당신네 나라가 살 수 있는 돈입니다. 대통령께서 천천히 일어나셨습니다. 지팡이를 짚고 한 발짝 한 발짝 야마모토에게 다가가셨습니다. 저는 숨을 멈추었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몰랐습니다. 경호원들이 긴장한 것이 느껴졌습니다. 대통령께서 야마모토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셨습니다. 두 사람의 키가 비슷했습니다. 시선이 정면으로 마주쳤습니다. 야마모토 씨, 대통령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나는 감옥에서 10년을 보냈소. 사형 선고를 받은 적도 있소. 죽음의 문턱까지 갔다 왔소. 그래도 무릎 꿇지 않았소. 대통령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그런 내가 돈 앞에 무릎을 꿇을 것 같소? 야마모토의 얼굴에서 핏기가 빠져나갔습니다. 그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대통령께서 창가로 걸어가셨습니다. 눈보라가 휘몰아치는 창밖을 바라보셨습니다. 한참을 말씀이 없으셨습니다. 그리고 입을 여셨습니다. 저 밖에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추위에 떨고 있는지 아시오? 직장을 잃은 가장들이 다리 밑에서 밤을 보내고 있소. 끼니를 굶는 아이들이 있소. 대통령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분노인지 슬픔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아마 둘 다였을 것입니다. 나는 그들에게 빚을 졌소. 대통령으로서 빚을 졌소. 이 위기를 극복해야 할 책임이 있소. 대통령께서 돌아보셨습니다. 야마모토를 똑바로 응시하셨습니다. 하지만 미래를 팔아서 오늘을 사지는 않겠소. 저는 전율을 느꼈습니다. 그분의 목소리에는 비장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반도체는 대한민국의 미래요. 우리 아이들의 밥줄이요. 그걸 팔아서 당장의 위기를 넘긴다? 그건 오늘을 살기 위해 내일을 죽이는 거요. 대통령께서 지팡이를 바닥에 탁 찍으셨습니다. 쿵! 그 소리가 접견실에 울렸습니다. 굶어 죽을지언정 미래는 팔지 않겠소. 야마모토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치욕감과 분노가 뒤섞인 표정이었습니다. 그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후회하실 겁니다. 낮게 내뱉는 목소리였습니다. 반드시 후회하실 겁니다. 그는 수행원들을 이끌고 접견실을 나갔습니다. 문이 쾅 닫혔습니다. 발걸음 소리가 복도에서 멀어져 갔습니다. 저는 한동안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방금 무슨 일이 벌어진 건지, 현실인지 꿈인지 분간이 안 됐습니다. 대통령께서 다시 창가에 서셨습니다. 눈보라는 더 거세지고 있었습니다. 세상이 온통 하얗게 뒤덮이고 있었습니다. 수석! 대통령께서 저를 부르셨습니다. 예, 대통령님. 저는 얼른 다가갔습니다. 지금부터가 진짜 싸움이야. 대통령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결연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일본은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보복이 시작될 거야. 자금을 회수할 거야. 우리를 짓밟으려 할 거야. 대통령께서 저를 돌아보셨습니다. 하지만 우리도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맞서 싸울 거야. 끝까지. 저는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왜 눈물이 나는지 모르겠습니다. 두려움 때문이었는지, 감격 때문이었는지, 아마 둘 다였을 것입니다. 그날 밤, 저는 청와대 숙직실에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창밖의 눈보라를 바라보았습니다. 대한민국은 벼랑 끝에 서 있었습니다. 한 발만 더 가면 떨어지는 낭떠러지. 그런데 우리는 그 상황에서 적의 손을 뿌리친 것입니다. 미친 짓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무모한 결정이라고 비난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그것이 옳은 선택이었다는 것을. 미래를 팔면 당장은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영원히 노예가 됩니다. 일본의 하청국가가 됩니다. 그들이 시키는 대로 살아야 합니다. 대통령은 그것을 거부하신 것입니다. 죽더라도 자존심을 지키겠다. 무너지더라도 미래는 지키겠다. 그것이 그분의 결단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맹세했습니다. 이 싸움에서 이기자. 반드시 이기자. 대통령의 결단이 헛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미래를 지키자. 눈보라는 밤새 몰아쳤습니다. 하지만 새벽이 오면 그칠 것입니다. 새로운 날이 밝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 새벽을 향해 걸어가야 했습니다. 그것이 1998년 겨울, 대한민국이 가장 추웠던 그 겨울, 벼랑 끝에서 시작된 승부수였습니다. 그날 이후 도쿄에서는 비밀회의가 열렸습니다. 일본 대장성 지하 밀실이었습니다. 야마모토가 테이블을 내리쳤습니다. 조선인 놈이 감히. 그의 얼굴은 불그락푸르락했습니다. 100억 달러를 찢어버리다니. 내 면전에서 치욕이다. 회의실에는 일본 재계 거물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미쓰비시 회장, NEC 사장, 도시바 회장. 그들의 눈빛에는 냉정한 복수심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NEC 사장 오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흥분하지 마시오, 야마모토 씨.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우리가 집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 겁니까? 야마모토가 물었습니다. 오카다가 손가락을 펴며 말했습니다. 첫째, 자금 회수. 둘째, 기술 봉쇄. 셋째, 가격 전쟁. 일본계 은행들이 한국에 빌려준 돈 전부 회수합니다.
80억 달러만 회수해도 끝장입니다. 도시바 회장이 끼어들었습니다. 반도체 장비 수출도 막읍시다. 우리 장비 없이는 반도체를 못 만듭니다. 오카다가 다시 웃었습니다. 그리고 가격 전쟁입니다. 디램 가격을 반으로 낮춥니다. 6개월이면 삼성이 무너집니다. 회의실에 웃음소리가 퍼졌습니다. 조선인들은 끝났다.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들은 몰랐습니다. 한국인의 집념을. 1998년 2월 일본의 공격이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그날 새벽 3시에 전화를 받았습니다. 한국은행 총재였습니다. 일본계 은행들이 일제히 자금을 회수하고 있습니다. 새벽 4시 청와대 경제수석실 참모들이 급히 모여들었습니다. 모두의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미쓰비시 은행 대출 전액 회수 통보, 스미토모 은행 롤오버 거부, 다이치 은행 48시간 내 상환 요구, 재경부 차관이 보고했습니다. 외환보유고 39억 달러입니다. 한 달도 버티기 힘든 금액이었습니다. 삼성전자 단기 외채 50억 달러, 현대그룹 70억 달러, 상환 불가능합니다. 저는 머리가 하얘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진짜 전쟁이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그때 대통령께서 들어오셨습니다. 밤새 주무시지 못한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예상했던 일이야. 대통령께서 나직이 말씀하셨습니다. 호랑이 꼬리를 밟았으니 물릴 각오는 해야지. 그때 대통령께서 물으셨습니다. 반도체 현황은 어떤가? 참모들은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부 적자 8천억 원입니다. 설비 투자 중단이 불가피합니다. 일본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나? 대통령께서 물으셨습니다. 불황을 이유로 투자를 줄이고 있습니다. 대통령께서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리고 입을 여셨습니다. 이건희 회장을 불러주게. 이틀 후 이건희 회장이 청와대를 방문했습니다. 회장의 모습은 충격적이었습니다. 광대뼈가 튀어나와 있었습니다. 한때 재계의 황제라 불리던 분이었습니다. 그런 분이 이토록 초췌해져 있었습니다. 대통령께서 직접 나오셨습니다. 회장, 고생이 많소. 죄송합니다, 대통령님. 이건희 회장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집무실에서 대통령께서 물으셨습니다. 반도체 사업 접으려는 거 아니오? 회장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적자가 너무 큽니다. 채권단은 반도체 매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포기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회장의 목소리가 가라앉았습니다. 대통령께서 찻잔을 내려놓으셨습니다. 일본이 왜 우리 반도체를 탐냈는지 아시오? 그들도 두려운 거요. 우리 기술이 두려운 거야. 그래서 싹을 자르려는 거요. 우리가 여기서 무너지면 일본은 영원히 반도체를 지배하게 돼요. 대통령께서 창가로 걸어가셨습니다. 동이 트고 있었습니다. 저기 물러날 때 우리도 물러나면 어떻게 되겠소? 하지만 저기 물러날 때 우리가 전진하면 그 순간 역전이 일어나는 거요. 대통령의 눈에는 불꽃이 일렁이고 있었습니다. 지금 일본은 투자를 줄이고 있소. 바로 지금이 기회야. 공장을 더 지어야 하오. 빚을 내서라도. 이건희 회장의 눈이 커졌습니다. 지금 투자하면 회사가 무너질 수 있습니다. 대통령께서 회장의 손을 잡으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보증하겠소. 정부가 뒤를 봐줄 테니 회장은 앞만 보고 달리시오. 실패하면 내가 책임지겠소. 이건희 회장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왜 저를 믿어주십니까? 대통령께서 웃으셨습니다. 지금은 전쟁이오. 전쟁에서는 편가르면 안 돼오. 지금 우리한테 필요한 건 반도체 잘 만드는 사람이오. 그게 회장 아니겠소? 이건희 회장이 깊이 절을 했습니다. 허리가 90도로 꺾였습니다. 반드시 해내겠습니다. 일본을 반드시 이기겠습니다. 이 목숨을 걸겠습니다. 대통령께서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가시오. 싸우러 가시오. 그날 이후 삼성에서는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모두가 구조조정을 할 때 삼성은 반대로 움직였습니다. 반도체 설비 투자 3조 원을 발표했습니다. 세상은 삼성이 미쳤다고 했습니다. 언론은 비판 일색이었습니다. 이건희의 만용, 그룹 붕괴 부를 것, 주가가 바닥을 쳤습니다. 채권단은 경악했습니다. 하지만 이건희 회장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더 투자해, 공장 더 지어, 기흥 반도체 공장. 저는 여러 번 그곳을 방문했습니다. 공장 안은 전쟁터 같았습니다. 24시간 불이 꺼지지 않았습니다. 클린룸에서는 연구원들이 쉬지 않고 일했습니다. 그들의 눈은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면도도 못한 지 며칠 된 얼굴들이었습니다. 한 연구원이 저에게 말했습니다. 256메가 디램을 개발 중입니다. 일본보다 6개월 앞서가야 합니다. 그의 눈빛은 광기에 가까웠습니다. 조국을 위해 싸우는 전사의 눈빛이었습니다. 군의 식당에는 늘 컵라면이 쌓여 있었습니다. 밥 먹을 시간도 아까웠기 때문입니다. 잠은 연구실 바닥에서 잤습니다. 이불 대신 작업복을 덮었습니다. 4시간 자면 많이 자는 것이었습니다. 가족들은 원망했습니다. 아빠 얼굴을 한 달째 못 봤어요. 전화기 너머로 아이들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연구원들은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지금 자리를 비우면 일본에게 지는 것이었습니다. 그해 여름 256메가 디램 개발이 완료되었습니다. 세계 최초였습니다. 연구실에서 환호성이 터져나왔습니다. 연구원들은 서로 껴안고 울었습니다. 하지만 일본은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가격 전쟁을 더욱 격화시켰습니다. 디램 가격을 또 반으로 낮췄습니다.
삼성의 재무팀은 비명을 질렀습니다. 이러다 우리가 먼저 죽습니다. 이건희 회장은 보고서를 집어던졌습니다. 줄이면 지는 거야. 죽더라도 앞으로 가. 킹 게임이었습니다. 먼저 핸들을 꺾는 쪽이 지는 게임이었습니다. 일본은 자신만만했습니다. 우리가 더 크다. 조선인들은 곧 무너질 것이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굶어봤기 때문에 아는 것을, 무너져봤기 때문에 알게 된 것을. 연구원들은 계속 일했습니다. 공장은 24시간 돌아갔습니다. 어머니들은 금을 모았습니다. 대한민국 전체가 싸우고 있었습니다. 1999년 삼성이 512메가 디램 개발에 성공했습니다. 또다시 세계 최초였습니다. 일본 반도체 기업들의 균열이 생겼습니다. 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투자 축소가 결정되었습니다. 그들이 먼저 핸들을 꺾은 것이었습니다. 킹게임에서 진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소식을 대통령께 보고했습니다. 대통령께서는 한참 동안 말씀이 없으셨습니다. 됐구나. 이제 시작이구나. 그분의 눈가가 젖어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청와대의 뒤뜰에서 달을 바라보았습니다. 죽음의 치킨 게임. 우리는 살아남았습니다. 아니, 이긴 것이었습니다. 굶주림을 참으며 피눈물을 흘리며 이겨낸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승리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진짜 승부는 이제부터였습니다. 조금만 더 버티자. 끝까지 가는 거다. 새 천년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대한민국은 폐허 위에서 일어서고 있었습니다. 2000년대가 밝았습니다. 새 천년의 태양이 떠올랐습니다. 대한민국은 달라져 있었습니다. IMF 위기를 넘긴 것이었습니다. 외환보유고가 다시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일본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아니, 달라지기를 거부했습니다. 저는 2001년 여름 도쿄 출장을 갔습니다. 일본 반도체 산업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대통령의 특별 지시였습니다. 도쿄 시나가와 NEC 본사, 거대한 빌딩이 하늘을 찌르고 있었습니다. 한때 세계 반도체의 제왕이었습니다. 하지만 건물 안에 들어서자 이상한 냄새가 났습니다. 낡은 냄새, 정체된 냄새. 회의실에는 NEC 임원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50대, 60대, 70대, 젊은 사람이 없었습니다. 회의 자료를 보고 저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팩스로 전송된 서류였습니다. 2001년인데 아직도 팩스를, 결제란에는 도장이 줄줄이 찍혀 있었습니다. 7개, 8개, 많은 것은 12개. 한 장의 문서가 결제되려면 몇 주가 걸렸습니다. 삼성은 요즘 어떻습니까? 한 임원이 물었습니다.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256메가에서 512메가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곧 1기가 개발에 착수합니다. 임원들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하지만 곧 비웃는 표정으로 바뀌었습니다. 품질은 우리가 위입니다. 일본 제품의 신뢰성은 세계 최고입니다. 한국은 아직 멀었습니다. 저는 속으로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들은 아직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세상이 얼마나 빨리 변하고 있는지를. 회의가 끝나고 복도를 걸었습니다. 한 젊은 직원이 슬쩍 다가왔습니다. 주위를 살피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한국 분이시죠? 저도 알고 있습니다. 이대로 가면 우리는 집니다. 그의 눈빛에는 절박함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위에서는 듣지 않습니다. 변화를 말하면 찍힙니다. 그냥 시키는 대로 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그가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여기는 일본이니까요. 변화는 곧 반역입니다. 저는 그 대화를 잊을 수 없습니다. 일본 반도체 산업의 병폐가 거기 있었습니다. 도쿄에서 돌아온 저는 대통령께 보고했습니다. 일본은 변하지 않고 있습니다. 스스로 무너지고 있습니다. 대통령께서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교만은 패망의 시작이지. 2002년 삼성이 세계 메모리 반도체 1위에 올랐습니다. 인텔을 제치고 정상에 선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뉴스를 보며 눈물이 났습니다. 4년 전 그 겨울이 떠올랐습니다. 찢어진 계약서, 눈보라치던 청와대. 일본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어떻게 한국이 우리를 추월했나? 말도 안 된다. 하지만 현실이었습니다.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었습니다. 일본 반도체 기업들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NEC의 적자가 1조 엔을 넘었습니다. 도시바가 반도체 사업부 매각을 검토했습니다. 히타치가 구조조정에 들어갔습니다. 2003년 일본 정부는 마지막 카드를 꺼냈습니다. 엘피다 메모리, NEC와 히타치의 디램 사업부를 합친 회사였습니다. 일본 반도체의 자존심을 지키겠다. 삼성을 반드시 꺾겠다. 일본 언론은 호들갑을 떨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미 늦은 결정이라는 것을. 두 회사의 합병, 서로 다른 문화, 서로 다른 시스템, 어울리지 않는 조직, 합병이 아니라 갈등의 시작이었습니다. 회의만 하고 결정을 못 내렸습니다. 책임지려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삼성은 그 사이에 달렸습니다. 1기가 디램 개발, 2기가 디램 개발, 격차는 점점 벌어졌습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졌습니다. 세계 경제가 패닉에 빠졌습니다. 일본 기업들은 투자를 멈췄습니다. 긴축, 감원, 방어. 삼성은 달랐습니다. 지금이 기회다. 이건희 회장의 한마디가 떨어졌습니다.
위기 속에서 오히려 투자를 늘렸습니다. 1998년에 기억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죽음의 치킨 게임을 이겨본 경험이 있었습니다. 2012년 마침내 그날이 왔습니다. 엘피다 메모리 파산. 일본 반도체의 마지막 자존심이 무너졌습니다. 저는 그 뉴스를 보며 착잡했습니다. 기쁘다고 해야 할지 슬프다고 해야 할지 야마모토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14년 전 그 오만한 표정, 후회하실 겁니다. 그가 내뱉었던 말, 후회한 것은 누구였을까? 역사가 대답해 주었습니다. 도쿄 가스미가세키, 일본 경제산업성 건물, 그곳에서 비공식 간담회가 열렸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참석했습니다. 한일 경제협력 논의라는 명목이었습니다. 일본 측 대표의 얼굴은 굳어 있었습니다. 14년 전 청와대 접견실에서 봤던 그 사람, 야마모토. 그는 늙어 있었습니다. 머리카락은 다 새었습니다. 등이 굽어 있었습니다. 눈빛에서 오만함은 사라져 있었습니다. 축하합니다. 그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대한민국이 이겼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솔직히 말하겠습니다. 그가 이었습니다. 우리는 자만했습니다. 한국을 얕봤습니다. 그 대가를 치르고 있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1998년 그날 우리 제안을 거절한 김대중 대통령. 그분은 미래를 보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눈앞의 이익만 봤습니다. 그것이 패인이었습니다. 저는 가만히 듣고만 있었습니다. 복수의 쾌감 같은 것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긴 싸움이 끝났다는 허탈함, 그리고 무거운 책임감. 야마모토가 물었습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그날 왜 거절했습니까? 100억 달러면 큰돈이었습니다. 받았으면 위기를 넘길 수 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대통령께서 그러셨습니다. 굶어 죽을지언정 미래는 팔지 않겠다고. 그분은 미래를 보셨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밥줄을 보셨습니다. 오늘을 살기 위해 내일을 죽이지 않으셨습니다. 야마모토가 고개를 떨궜습니다.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위대한 지도자였습니다. 그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건물을 나섰습니다. 도쿄의 밤하늘이 붉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제국이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반도체 왕국 일본, 한때 세계를 호령했던 제국, 스스로의 오만함에 짓눌려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변화를 거부한 대가, 젊은이를 억압한 대가, 교만의 대가. 저는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창밖으로 도쿄의 불빛이 작아져 갔습니다. 그 불빛들 사이에서 누군가는 지금도 팩스를 보내고 있을 것입니다. 도장을 찍고 있을 것입니다. 변하지 않으려 발버둥 치고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세상은 변합니다. 변하지 않으면 죽습니다. 그것이 역사의 교훈입니다. 비행기가 현해탄을 건넜습니다. 저 아래 어두운 바다. 얼마나 많은 역사가 이 바다를 건넜을까. 임진왜란의 함성, 일제강점기의 눈물, 그리고 이제 반도체 전쟁의 승리. 대한민국은 이겼습니다. 36년간 짓밟았던 그 나라를 우리 기술로 이긴 것입니다. 비행기가 인천공항에 착륙했습니다. 새벽이었습니다. 동이 트고 있었습니다. 제국의 태양은 지고 대한민국의 태양이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2023년 저는 서울 도심을 걷고 있었습니다. 25년 전 그 겨울이 떠올랐습니다. 한강 다리 위에 섰습니다. 강물이 유유히 흐르고 있었습니다. 1998년 이 다리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뛰어내렸는지, 실직한 가장들, 빚에 쫓기던 사업가들, 희망을 잃은 청년들. 저는 난간을 붙잡았습니다. 그때의 기억이 밀려왔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한강변에는 조깅하는 시민들이 있었습니다. 자전거를 타는 연인들이 있었습니다.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해가 지기 시작했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삼성전자 서초 사옥, 63빌딩, 롯데타워, 수많은 불빛들, 그 불빛 하나하나가 누군가의 땀으로 켜진 것이었습니다. 누군가의 눈물로 지켜진 것이었습니다. 저는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삼성 갤럭시였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스마트폰. 이 안에 들어있는 반도체, 대한민국이 만든 것입니다. 세계 최고의 기술로 만든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전 세계 컴퓨터의 70%에 한국산 메모리 반도체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스마트폰의 절반 이상에 한국산 칩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자동차에, 인공지능에, 데이터 센터에, 모든 곳에 한국의 기술이 있습니다. 그것이 25년 전 결단의 결과입니다. 100억 달러를 찢어버린 그 결단, 굶어 죽어도 미래는 팔지 않겠다던 그 외침. 저는 걸음을 옮겨 광화문으로 향했습니다. 광화문 광장, 세종대왕 동상이 서 있었습니다. 그 뒤로 북악산이 보였습니다. 25년 전, 이 광장에서 금 모으기 운동이 벌어졌습니다. 어머니들이 결혼반지를 들고 나왔습니다. 할머니들이 금비녀를 꺼냈습니다. 아이들이 돼지저금통을 깼습니다. 줄이 끝없이 이어졌습니다. 추운 겨울, 눈이 내리는 날에도 사람들은 줄을 섰습니다. 나라가 어려우니 내가 돕는다. 이것밖에 없지만 받아달라. 주름진 손이 금을 내밀었습니다. 그렇게 모인 금이 227톤, 21억 달러어치였습니다. 그 돈으로 우리는 숨을 쉴 수 있었습니다.
외환보유고를 채울 수 있었습니다. 기업들이 버틸 시간을 벌었습니다. 국민이 나라를 구한 것이었습니다. 세계 역사상 유례없는 일이었습니다. 저는 광화문 광장을 거닐었습니다. 지금은 분수가 있고 꽃이 피어 있고 관광객들이 사진을 찍고 있었습니다. 25년 전의 고통은 어디 갔을까?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이 나라의 뼈속에 새겨진 것입니다. 저는 청와대 방향으로 걸었습니다. 이제는 시민에게 개방된 그곳. 문득 그분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굶어 죽을지언정 미래는 팔지 않겠소. 저는 걸음을 멈추고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별들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대통령님, 우리가 해냈습니다. 당신이 지키려 했던 미래, 우리가 지켜냈습니다. 반도체 세계 1위, 메모리 시장 점유율 70%, 일본을 넘어섰습니다. 당신이 찢어버린 그 계약서, 그것이 씨앗이 되었습니다. 컵라면 먹으며 밤새운 연구원들, 가족 얼굴 못 보며 공장 지킨 기술자들, 금반지 내밀며 눈물 흘린 어머니들, 그들의 땀과 눈물이 이 나라를 여기까지 데려왔습니다. 저는 다시 걸었습니다. 서울의 밤거리를. 젊은이들이 웃으며 지나갔습니다. 연인들이 손을 잡고 걸었습니다. 아이들이 뛰어놀았습니다. 이들은 알까요? 25년 전 이 나라가 얼마나 위태로웠는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희생했는지 모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그들이 모르게 지켜주는 것. 그것이 어른의 역할이니까요. 저는 남산타워를 바라보았습니다. 서울의 불빛이 보석처럼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1998년 겨울, 이 불빛들이 꺼질 뻔했습니다. 나라가 무너질 뻔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버텼습니다. 이를 악물고 버텼습니다. 서로의 손을 잡고 버텼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불빛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웃음소리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집으로 향했습니다. 25년간의 긴 싸움. 이제 저도 쉬어도 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싸움은 끝난 것이 아닙니다. 새로운 도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중국이 추격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견제하고 있습니다. 기술 패권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또다시 싸워야 합니다. 멈추면 추월당합니다. 하지만 두렵지 않습니다. 우리는 해봤으니까요. IMF를 이겨봤으니까요. 일본을 넘어봤으니까요. 대한민국은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국민은 할 수 있습니다. 위기가 와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강해집니다. 그것이 대한민국입니다. 저는 문을 열고 집에 들어섰습니다. 아내가 맞아주었습니다. 손자가 뛰어왔습니다. 할아버지, 손자가 제 품에 안겼습니다. 이 아이가 자랄 세상, 우리가 만들어준 세상, 반도체 강국 대한민국. 저는 손자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할아버지 왜 울어? 손자가 물었습니다. 행복해서 그래.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보였습니다. 수천 수만 개의 불빛, 그 불빛들이 말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해냈다. 포기하지 않았다. 끝까지 싸웠다. 그래서 이겼다. 대한민국 만세. 저는 창가에 서서 기도했습니다. 1998년 그 겨울, 계약서를 찢으셨던 대통령님, 지팡이를 짚고 당당히 맞서셨던 그분, 감사합니다. 당신 덕분입니다. 컵라면 먹으며 밤새웠던 연구원들, 월급도 못 받으며 버텼던 노동자들, 금반지 내놓으며 울었던 어머니들, 감사합니다. 당신들 덕분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연구실에서 밤을 새우고 있을 젊은이들,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고 있을 엔지니어들, 감사합니다. 당신들이 대한민국의 미래입니다.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마음속으로 되뇌었습니다. 대한민국은 이겼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길 것입니다. 영원히. 이 이야기는 가상입니다. 100억 달러 계약서 장면은 실제가 아닙니다. 하지만 담긴 진실은 실제입니다. 1998년 IMF 위기, 대한민국이 무너질 뻔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 위기 속에서 반도체 투자를 멈추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연구원들이 밤을 새운 것은 사실입니다. 국민들이 금을 모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이 반도체 1위가 된 것, 그것은 엄연한 사실입니다. 일본 반도체가 몰락한 것, 엘피다가 파산한 것, 그것도 사실입니다. 역사는 기록되지 않은 영웅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름 모를 연구원, 월급 못 받고 버틴 노동자, 금반지 내놓은 어머니, 그들이 진짜 영웅입니다. 그들에게 이 이야기를 바칩니다. 감사합니다.